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연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좀 설명하면서 좀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신 게 수출하면서 이제 겪었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해서 제가 수출을 하면서 저는 돈 주고 또 시간으로 땀으로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다양한 혜택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단란 김한장의 태국을 담다라고 정했는데요. 보셨지만 저희는 주로 김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김을 수출하고 있고 또 주로는 태국으로 수출하고 있고요. 이 단란 김한장이라는 거는 제가 가업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요. 뭐 자본금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단란 김한장 아이템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이 업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전라도 군산 출신이고요. 원래 이제 육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자진해서 나와서 회사 생활 좀 하고 서 있는 게 저고 앉아 있는 게 저희 대표님이신데 형제입니다. 친형제에서 같이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뭘 하는 회사인지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겪었던 그런 창업부터 지금까지 실패, 성공 얘기를 좀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2011년도에 회사 설립했고요.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에 사무소 얻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역회사 다 서울에다 짓는 줄 알고 서울에서 가장 임대료 싼 곳 찾아봤더니 중랑구 면목동이더라고요. 서울이라고 보기 좀 뭐한데 그래서 거기 조그맣게 3평, 4평 정도 되는 사무실에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3년도에는 태국 법인을 설립했는데요.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계기는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이제 1000만 불,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수출하였고요. 창업한 지 한 7년 정도 된 올해 2월에야 비로소 저희 자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여기 아까 이 작두콩 하시는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익산 클러스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한 600평 정도 땅을 분양받아서 거기서 처음으로 자체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부터 한 7년 동안은 다 외주 가공을 했습니다. 다. 돈이 없으니까 김 팔아서 모은 돈으로 김 사고 오늘 김 사고 하다가 자본금이 또 있고 업력이 있고 있다 보니까 좀 대출도 받아서 올해 2월에 비로소 공장을 준공했고요. 그러면서 저희 공장은 이제 식약처 해썹하고 할랄, USDA 유기농 인증이 된 김을 현재 수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회사는 이제 한국 법인하고 태국 법인이 있는데 다 이제 저희 대표님이 공동 대표시고 한국은 김이 보통 원료김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상에 먹는 조미김이 아니라 그 조미김을 만드는 원료김, 그런 원료김을 주로 수출하고 있고요. 태국에서는 그 원료금을 스낵으로 가공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처음엔 공장은 아니었는데 좀 사업이 좀 규모가 생기면서 이제 공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이 주로 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면서 태국 한 300명 정도 직원을 데리고 공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SED는 작년에 저희가 전국에서 수출 30위를 달성했고요. 올해에 그 전국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됐는데 식품업계에서는 유일하게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정됐습니다. 보통 글로벌 강소기업은 케미컬이나 이제 기계장치 하시는 분들 그런 회사들이 보통인데 식품에 유일하게 됐고요. TMK는 태국에서 김스낵이 중국에 수출되려면 마찬가지로 중국 유생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5번째로 받았고요. 현재 저희 자사 제품은 중국, 베트남, 대만, 미얀마, 그리고 한국으로도 역수입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태국에 이제 옥타라는 이제 세계 한인 무역협회라고 해서 그 나라마다 뭐 10에서 20년 동안 꾸준히 사업을 잘 운영되신 분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임인데 옥타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계십니다. 그 AT 잘 아시죠? AT에서 각 반기마다 전라북도 AT에서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하고 올해 상반기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출된 농수산물
수출 대상국 1위가 태국이었어요. 저는 중국일 줄 알았습니다. 물론 16년까지는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품목 1위가 마른 김이더라고요. 저는 전라남도는 김이 수출 1위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라북도는 뭐 쌀일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가 김을 수출하고 있고 원료김 많이 수출하고 있고 태국에 좀 많이 수출하는데 해서 금액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도청에다 전화해서 했더니 올해 상반기에 4,700만 불이 전라북도에 수출됐는데 저희가 1,340만 불, 그래서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에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수산물 수출 동향에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태국으로 올해 상반기에 수출된 전체 김의 21.6%가 저희 SCDD의 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그 성과가 이렇게 보였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자랑만 하게 뭐 하잖아요. 뭐 잘된 일만 있었던 거 아니니까요. 저희가 어떤 실패를 했고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해 왔는지 뭐 저는 몇십 년 한 사람은 아니고 아직도 젊습니다. 뭐 20대 후반에 창업해서 지금 30대 중반밖에 안 됐지만 그 기간 동안 8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런 실패 경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저는 사무실 위치부터가 전혀 저희의 제품하고 맞지 않은 거였습니다. 제목을 의욕만 앞섰던 창업 초기 실현이라고 했는데 김은 뭐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서울에서 가깝게는 충청도, 전라도, 전라남도 땅끝 해남까지 해안 쪽에 다 집중돼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이 너무 멀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 실무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래도 수도권이 좋지만 내 실제로 물건을 떼서 팔아야 되는 그런 그 공장들이 멀다 보니까 너무 동선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나고 뭐 기름값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많이 나오니까 처음에 너무 고려하지 않았다. 개업을 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그 사업의 그 개업 위치도 아주 중요하더라. 네. 그리고 이제 김이라는 제품 특성상 각 지역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그 품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그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는 의욕만 앞섰던 거죠. 이제 바이어가 김을 달라고 하니까 태국 바이어가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태국에 가는 김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하품이 나가는 게 줄이었습니다. 당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때 수출해 보셨거나 수출하는 회사에다가 김을 대줬던 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향수 있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 그때만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쉽게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바이어가 요청하면 나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할게. 뭐 군인 정신으로 나 무조건 할게. 할 수 있어. 했는데 너무 이제 전문성과 프로세스 이해 못하다 보니까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계속 하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100% 외주 가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이 없다 보니까 제 거를 만들어주는 공장에다가 완전 100% 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경험도 부족하죠. 당연히 노하우도 없죠. 의욕만 앞섰죠. 하다 보니까 이 공장을 김공장 하시는 분들은 다 몇십 년 하셨거나 가업 이어받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하우 그 젊은 사람이 딱 왔는데 뭐 얼마나 하겠어. 당신은 얼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관리가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은 그냥 보냈어요. 물론 돈도 까먹고 뭐 군생활 하면서 벌어온 퇴직금도 까먹고 시간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어가 내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내년에 또 해보자 라는 거 있었기 때문에 1년을 더 해보는데 2012년도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존폐의 위기. 왜 그러냐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주변 환경이 안 도와주면은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태국에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은 대홍수가 있었어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홍수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태국의 대홍수가 일어나면서 방콕까지 그 홍수가 내려오면서 경제는 마비되고 당연히 수출은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량이지만 재고가 생겼고요. 근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태국인은 한인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LC 신용장, 여러분들 여기서 수출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고 계시면 LC라는
어떻게 보면 수출 금액이 오고 가는 결제에 있어 수단이 있습니다. 은행이 중간에 껴서 은행에서 돈을 집행해 주는 부분인데, 이 얘기가 좀 설명, 어차피 나중에 수출하시게 된다면은 LC에 대해서도 이제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LC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태국으로 김이 가려고 하는데, 제품이 가는 데서 돈이 송금하는 방식인데, 태국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이 그 전에 좀 알게 됐거든요. 자기가 태국에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 이름으로 LC를 열어준다는 거죠. 은행에다가 신용이 있으니까. 단 100% 신용이 안 되니까 담보를 좀 넣어야 된다. 한 20%. 그래서 넣었죠. 넣어서 처음에, 원래 사기꾼들이 처음에 바로 안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올라가야지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 해서 몇 번 돌려서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 인보이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담보 금액도 비율은 똑같지만 커지겠죠, 금액이. 그게 커지다가 얼마? 한 15만 불, 우리나라 돈 한 1억 5천 정도가 쌓이니까 그때쯤에 컨테이너가 태국 방콕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LC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방콕항에 도착이 되면 그때 먼저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이거 보냈어! 라고 하는 BL, 오리지널 BL이 한국은행에서 태국은행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태국은행에서 서류가 됐고 완벽해. 그럼 자기는 승인 도장을 찍어주고, 그 승인 도장 찍은 BL이 세관으로 전달되면 그로써 제품을 뺄 수가 있어요. 네. 방콕항에는 제가 컨테이너 들어왔는데 컨테이너 못 빼는 거죠. 네. 왜 못 빼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은행에서 아직 서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은행이 제가 여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저 아신 분이 여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쪽이 아니라 그분 가까운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돼. 왜 안 돼요? 했더니 비가 많이 내려서 정전이 됐대, 은행이. 태국은 그럴 수 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네.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 또 지냈는데, 태국은 나라가 뭐 여행도 가보셨겠지만 많이 덥고, 또 항구 같은 게 습하잖아요. 또 우리 저 같은 게 김이고, 이거는 나중에 못 쓰거든요,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은행에 갔죠. 갔는데 은행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담보 금액이 없다. 어떻게 담보 금액 넣으면 비에 끊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담보 왜 없어? 감이 오시죠? 이분이 돈을 빼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은행에서 직원하고 같이 얘기하기 직전까지 그냥 모르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험도 부족하고 잘 모르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돈을 배워야죠. 아직까지도 소송 중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뭐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 해에 이제 마른 김 납품업체, 제가 외주를 주는 공장, 이 공장하고 제가 김이 부족해서 한번 잘 모르는 공장인데 여기서 받았는데, 김이라는 게 물론 기계를 찍어내지만 다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시기마다 약간 품종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김이 안 나온 건 저도 알아요. 샘플을 받은 거랑 컨테이너 지나갔는데 완전 폐급, 김이 완전히 썩은 보라색이 되고 냄새가 납니다. 흔히 우리로 이제 쩐내라고 완전 냄새가 나요. 이걸 나한테 보냈어. 전화해서 왜 그랬냐 했더니 갈 때 이상 없었대. 그래서 내가 어쨌든 제품이 와서 난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 팔고 나머지는 잔량은 합의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했는데 서류에 도장 찍었는데 서류가 거짓된 서류 해가지고 이분이 오히려 저를 고소했어요. 계약된 금액을 안 줬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 경험이 많더라고요, 회사가. 소송 경험이 많아. 나 처음이고. 여러분 처음에 딱 오면은요,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저는 그때도 가슴 30대 초반인데 뭐지? 법원에서 샀어? 처음 받아봐. 노란색 그 봉투 처음 봤어요. 야, 나 과태료는 내가 주차 위반 이런 거밖에 받아본 적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고 자본금도 많지 않은데 2012년에 망할 뻔했어요. 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바이어가 살아있으니까 버텼던 것 같습니다. 바이어가 살아있어서. 그래도 불구하고 바이어가 살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23년도까지 끌어갔습니다. 근데 뭐가 또 있었냐면은 환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 규모가 어느 정도 판매가 좀 되기 시작하면 여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출 같은 경우에도. 내 한 컨테이너 팔 때는 어드밴스드 티, 다시 말하면 선급금 받고 보내는 뭘 믿고 서로 신용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제품을 많이 보내면 우리도 신용거래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있고, 제품이 많이 가다가 아직 도착해서 깔 때 또 발주가 들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돈이 입금되기 전에 제품을 보내는 그런 순환의 고리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제품을 갈 때 환율하고
돈이 들어올 때 환율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올해도 보세요. 연초에 환율이 1,050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난주 금요일 1,142원까지 찍었어요. 예. 이렇게 환율이 막 복잡하게 헐켰는데 당시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환율 방어를 못했던 겁니다. 예. 환율 방어를 못하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돈이 까지는 거야, 환율 때문에.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 여러분 나중에 수출할 때 이런 부분 다 고려하시고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또 이거 또 운이 없었어. 군대 쿠데타. 예. 태국에 잉락이라는 여성 총리가 있었는데 군부에서 내보내버려 쿠데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지정해서 했던 쿠데타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두세 달 걸렸는데 두세 달이라도 저녁 7시 이후부터는 통행금지, 학생들 잠정 휴게요령 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가지고 가공하는 주로 김스낵을 만드는 회사들이 안 팔리는 겁니다. 이걸 과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애들도 먹고 여자들도 먹고 다 먹어야 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시장이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참 이런 외부적인 조건들, 내가 미리 쿠데타라는 게 아는 사람들은 미리 알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막 쿠데타 이렇게 아니야. 왜냐, 왕이 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지 동향 파악에 대해서도 알아야겠구나. 무조건 물건 파는 거에 급한 게 아니라 현지 동향, 그리고 환율 방어 이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구나를 이때 배웠고요. 14년도에는 좀 잘 됐어요. 예, 왜냐, 바이어가 살아있었고 그 바이어가 저희 제품을 만족하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소문이 난 거죠. 왜냐, 김이라는 게 이 산업적으로 생산된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뭐 잘 아시겠지만 김은 잘하잖아요. 신뢰를 안고 신용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에 대한 소문도 좋게 나더라고요. 태국 내에서. 그다음에 14년 괜찮았어요.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업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국에서 할 만한 사업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김스낵이 다 가공돼가지고 포장돼서 세븐일레븐이나 이런 편의점이나 마트에 판매가 되는데 우리는 즉석으로 만드는 그런 푸드트럭, 태국에 푸드트럭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예, 한국 사람이 정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태국 사람은 그렇게 안 먹더라고요. 더워 죽겠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누가 굽고 있어 이거를. 그래서 너무 시장성을 내가 몰랐구나. 15년도 요식업을 또 시작해보려 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우리 설빙 아시잖아요. 그때 태국이나 동남아로 드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눈콩픽수 하는 회사들이 진출했고 태국에서 그런 데 좀 잘 됐어요. 왜냐면 또 치맥집, 뭐 치킨 파는데 한국에는 드라마가 태국이나 동남아에 쫙 뿌려지면서 한국의 그런 치킨 그리고 이런 팥빙수, 떡볶이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김밥을 한번 해보자. 내가 김을 하니까 김밥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자. 괜찮겠다. 정말 괜찮게 잘 됐어요. 실제로 잘 됐고, 그 더 나가서 태국이나에서 고기 뷔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 고기 뷔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 다 숯불로 하는데 우리 보면 그때 자이글이라는 거 처음 제가 봤거든요. 한국에서 자이글을 한 50대 사가지고 일단 1호점을 해봤어요. 자이글 냄새도 안 나고 좋으니까 이것도 괜찮게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여기다 현지 트렌드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수출업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나의 전문성이 흔들어지는 거예요. 나 근간이라고 하죠. 예.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시간과 노력과 인원 관리가 또 필요해. 이거 하다 보면 태국에 우리 공장이 힘들어지고 또 나는 김을 알아봐야 되는 김도 힘들어지고 넘겼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 이때 배웠어요. 내가 할 만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건이 돼야 되는구나. 예.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사업에 있어서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 저는 아직 감히 성공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 버텨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하겠구나. 비단 수출업뿐만 아니라 아이템, 자본금, 운.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안 되겠구나. 물론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 처음에 없더라도 아이템이 좋고 하다면 자본금이 내가 돈을 벌든 누가 빌려주든 자본금
쌓여야지 물건을 내가 더 많이 살 수 있고 많이 팔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여진이 끌고 가려면 내가 재고를 안고 가야 되니까 자본금이 있어야 돼. 근데 운이 없으면 다 허당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까 홍수 난 거, 쿠데타 난 거 내가 어떻게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노력과 땀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죠. 공부도 다 하고요. 연구 꾸준히 하죠. 좋은 파트너, 내 형제나 내 뭐 친구나 처음에 다 그런 파트너들이 옆에 도와주기도 하죠. 다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더라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경험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좀 전략적이냐, 전략이라 표현하기 뭐하지만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은 먼저 경영, 인형, 경영 방침, 이거 창업을 하시다 보면 뭐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받으셨고 받으실 거예요. 이 얘기 꼭 나오는데 저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먼저 봅니다. 저는 이거를 2015년도부터 생각을 했어요. 11년, 14년까지 4년 동안은 그냥 갔어요. 그냥 바쁘게 갔는데 회사 직원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내 회사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 회사를 같이 가려면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의식화 교육, 조직화 교육이 필요하겠다. 또 뭐 제가 우리가 군 간부 출신이다 보니까 의식화, 조직화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이거 맨날 읽습니다. 지금도 내가 생각한 우리 회사가 바라보는 방향과 올해 우리 회사가 추구한 목표가 무엇인지 맨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곳에 다 붙여놔요. 사무실, 회의실, 현장 다 붙여놓습니다. 액자로 해가지고 매일 보라고. 봐야지 의식화가 돼요. 맨날 잔소리 어떻게 해. 입만 아프잖아요. 입도 아프잖아요. 계속 보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사장이 원하는 방향이 이거구나.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계속 꾸준히 보다 보는 사람이 그래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 인형은 이렇습니다. 단란 기만장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본금이 있어서 한 사업도 아니고 뭐 부모한테 가옥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단란 기만장 가지고 시작했어. 내가 그렇게 시작했어. 니들 알아라. 비전, 김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다시마, 미역, 해조류계 강소기업이 돼보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가치는 무엇이냐? 먼저 신뢰다. 나와 내 물건을 사준 사람과의 나의 신뢰, 내 물건을 만들어주는 내 하청업체와의 신뢰, 그리고 우리 직원 간의 신뢰. 신뢰가 먼저 돼야지 좀 더디 가더라도 참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없으면은 우리 흔히 뭐 전방도 아니고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비로소 시간적인 여유, 뭐 여유가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도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실천 행동도 꾸준히 제가 아침마다 얘기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꼭 읽고 시작하라고. 그리고 전략은 뭐 이렇게 간다. 저는 이렇게 경영 이념을 2015년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고 있습니다. 경영 방침은 매해년마다 바뀌겠죠. 회사가 어떻게 목표가 다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가 2월 달에 처음으로 공장을 지었잖아요. 공장 지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물건을 이렇게 외주 가공해서 팔았지만 이제 공장 지었으니까 제2창업이다 우리가. 예, 제2창업 정신을 구현하자 해서 제2창업 원년회로 올해를 정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50억 달성하자. 좀 못할 것 같아요. 한 2, 30억 될 것 같은데 250억 달성하자. 그리고 중점은 품질 조건 개선. 수출하려면 무조건 품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구매 원가 중요하죠. 이건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CEO 진단제. 너무 바쁘게 가지 말고 우리가 매월이 힘들겠지만 분기마다라도 팀장급하고 CEO하고 진단제를 함으로써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잘했는지, 잘한 거는 성과를 주고 뭐가 문제였으면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런 진단제를 운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는 경영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전라북도에 이런 수출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이거 2015년부터 전 본격적으로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알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면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해외 전시회 시장 개척단 이거 비용 많이 들거든요. 혼자 가려면 몇백 깨집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무역 실무 교육도 해주고요. 경제성진흥원은 이런 해외 출장 비용이라든지 시제품 만드는 거 비용 해주고 창조경제센터는 바로 이 시간처럼 창업격 교육해주면서 마찬가지로 마케팅 지원들을 다양하게 해줍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많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쭉. 특히 이제 무역보험사가 환병동 보험지원. 아까 제가 환율 말씀드렸잖아요. 환율방은 어떻게 하냐. 무보에서 환병동 보험 지원이라고 있어요.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물론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보험료도 전라북도에서도 일부 지원해주고 그 각각 그 제품군에 맞는 협회가 있거나 그런 게 딱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보험료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또 내가 직접 신용조사 힘들어요. 국외기업 신용조사를 또 지원해줍니다. 얼마 안 합니다. 10얼마면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다양하게 있는데 아침마다 출근할 때마다 보세요. 홈페이지에. 저는 아침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뭐 인터넷에 즐겨찾기에다가 쭉 놨거든요. 처음부터까지 다 봐요. 공고사항 봅니다. 공지사항. 아침 뭐 떴나 봐요. 아침 뭐 나하고 맞는 사업이 떴나? 그러면 유심히 보고 신청을 하고. 또 매해 1월 달에 보면은 집합교육합니다. 전주에서. 알아보시면 집합교육 다 해요. 모여가지고. 그것도 보시고 또 책자도 다 주니까. 세 번째, 준비는 신중하게, 진행 신속하게. 바이어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수출을 하시게 되면, 바이어 만나게 되면은 항상 처음에 하는 게, 우리가 가져가는 게 카탈로그하고 견적서를 가져가죠. 내 제품에 대해서 좋은 거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가분 얘기하는데, 그거를 더 위로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왜냐면 똑같이 어디 가나 상담회 하면은 카탈로그나 견적 똑같아요. 근데 내가 먼저 준비할, 내가 이 내 제품이 수출이 할 만한 나라가 어딘지, 또 내가 수출을 타겟하는 나라가 어딘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나하고 유사한 제품이 어디에 팔리는지, 어떤 마켓에 팔리는지, 얼마에 팔리는지 까지 알면은, 예를 들어 태국에다 납품하고 싶어. 태국 내 제품이 잘 팔리는데, 유사 제품들이. 그러면은 조사를 하면 돼요. 아까 무보처럼 국외외 신용조사도 하고, 또 해외 출장 비용 받아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태국 바이어 만나. 내 거 제품 관심 있어 해. 그러면 통계를 주는 거예요. 야, 니네 나라에 내 제품하고 비슷한 제품이 팔려. 어느 마켓에서 얼마 팔리고 얼마가 돼. 근데 그 제품하고 나하고는 뭐가 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 회사 준비가 된 회사구나. 뭔가 다른 회사하고 좀 차별성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입이 아니라 통계와 숫자로 접근해야지 바이어를 만나더라도 진짜를 만날 수 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 빠르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비행기 타고 몸에 쉴 수 있잖아요. 오늘 당장 비행기 티켓 타고. 제가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 3-4개월 전 됐는데, 태국에서 한국에 태국으로 김이 수출되는데, 마른 김 같은 경우 원료김은 기본 관세, 태국에서 관세를 매기는 관세율이 5%입니다. 5%. 높지 않아요. 왜? 이 자체만으로 상품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자체만으로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관세가 적어요. 대신 조미김, 도시락김이나 김스낵이나 김부각 같은 거는 15%에서 30% 올라요. 왜? 이거 자체로 슈퍼에 파니까 자기네 거한테 원래 관세라는 게 자국민에 있는 자국의 회사 제품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5%를 가는데 우리 바이어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야, 지금 마른 김이 태국 방콕 세관에서 15%에서 막 30%까지 올린다더라. 왜? 그래서 이거를 니네가 프로세스하고 왜 조미김하고 마른김하고 다른지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내줘라. 그래, 알았어. 내 바이어가 수입을 잘해야지 나도 판매하니까. 그래서 근데 보냈는데 리젝트, 다시만 이게 불어가 된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태국 방콕 세관의 주요 지기자 위에 있는 분들이 바뀌었어요. 근데 태국은 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에 대해서 몰라요. 사전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뜯어서 먹어봤어요.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대로 슈퍼에 파면은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품 되지 않냐. 그래, 물론 먹고 죽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마른 자체로는 안 파거든요. 근데 걔네가 뭐에 혼동했냐면, 마른 김하고 구이김, 우리 김밥에 쓰는 김 있죠?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생긴 거는 규격은 똑같아. 스시온 김하고 마른 김하고 똑같으니까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는 내가 비행기 타야 되겠다. 이거는 왜냐면 태국 그 애들도 설명이 안 된다. 내가 비행기 타야 되겠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먼저 우리 바이어하고 워크샵 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 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봐라. 엄연히 내가 샘플 가져. 엄연히 마른 김하고 구이김은 너 만져봐라. 먹어봐라. 다르지. 좀 다르대. 이 마른 김의 용도는 니네 나라에서 지금 호황이 되고 있는 김스낵의 원료김이다. 니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높여? 그럼 니네가 팔고 있는 그 스낵김은 가격 안 오르겠냐?
니네 그거 전 세계에다 뿌리고 있잖아 지금. 니네 것도 올라가. 그럼 니네는 당연히 시장 경쟁이 떨어져. 야 베트남 이런 데서 안 할 거 아니야 미얀마에서? 물론 떠지면 걔도 해. 그럼 니네 나라의 그 회사들이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럼 되겠냐. 그때부터 이제 계산 부리기 시작한 거지 머릿속으로. 그래서 다시 5%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물 수출한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가서 고생한 걸 알란가 모르겠어요. 뭐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소의 잡점이 뭐냐면 내가 오케이 마음 먹었어. 그럼 이 땅에서 비행이 실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장점을 잘 살려는. 계속 타이밍 놓쳐버리면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그 요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무조건 한 번씩 가실 겁니다. 근데 박람회도 아무 박람회만 가시면 안 되고 박람회에서도 내 제품이 통할 것 같은 그 타겟 시장은 아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고. 그럼 그 박람회는 무조건 연속 3회 이상은 가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간다고 되지 않아요. 한두 번 오는 업체는 많으니까요. 왜 그러냐? 그 박람회를 가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박람회 오는 MD들, 내 제품들을 사는 그 구매자들은 매년 그 박람회를 가요. 그러면은 저 회사, 저 제품 작년에도 왔는데? 재작년에도 왔는데?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기 시작하죠. 내가 저 제품을 사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저 제품을 사고 저 회사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 제품이 나가고 있고 저 제품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때부터 진짜 바이어들은 관심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들은. 그냥 보찜상들은 그냥 와서 쿡쿡 찔러보지만 진짜 MD들은 그때 와서 보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될 만한 그 박람회들을 먼저 쭉 보시고 타겟을 정한 다음에 타겟 정하시면은 무조건 3회 이상은 가셔라.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 뭐가 또 있냐면은 트렌드 동향하고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도 생겨요. 내 제품만 팔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서 이런 제품도 있구나. 그럼 내 제품하고 어떻게 좀 접목시킬까? 아,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작년과 다르네라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가고 중요한 거는 내 고집이 아니라 시장성에 기반되는 겁니다. 저 아시는 어떤 분은 나 미국 뉴욕에 팔고 싶다고 해서 거기만 가요. 한 5년 갔는데 한 번도 못 팔아. 그러면 뭐냐? 그건 실패한 거예요. 내가 가지 말라. 사장님 그건 동남아 먼저 가보세요. 동남아부터. 사장님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해보세요. 근데 안 듣더라고요. 자기 사업이니까. 예. 저희가 했던 이제 뭐 박람회 이렇게 보여드리고, 수출을 좀 하게 되면 불량 바이어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뭐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고,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종이어음. 태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아직까지도 종이어음을 씁니다. 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종이어음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자로 된 거, 그걸 발행하는데, 제가 제품을 보냈는데 클레임을 받았어요. 연락이 왔어요. 제품이 몇 개 하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행기 타고 갔죠. 가면서도 저도 생각은 하잖아요. 아, 그래, 얼마 정도는 좀 까줘야 되겠다. 그잖아요. 그래, 몇 프로는 까주자 하고 빨리 돈이나 받자. 다신 쟤랑 결혼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 하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격 내고를 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서로 간에 조율 협상해서 맞췄어요. 걔가 돈을 빨리 받으려면은 은행에서 어음 써줄 테니까 이거 받아가래요. 그래, 빨리 받아야지. 내가 오랫동안 못 있잖아요, 태국이라는 나라에. 저도 빨리 우리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 어음 써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은행 가래. 은행 갔어요. 날짜가 오늘 날짜가 아니래요. 태국은 숫자도 자기 나라의 숫자가 있습니다. 아랍의 숫자 아니고. 내가 뭐 알아요, 제가? 뭐야. 다시 가지고 바이한테 갔어요. 했더니 이게 한 20일인가 30일인가 갔는데 오늘 날짜로 줘. 나 못 있어. 그래, 오늘 날짜 줄게. 대신 또 몇 프로 깎고. 아니, 좀 기다려. 저만 당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회사는. 아주 상습적이에요. 상습적이에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서 해왔죠. 같은 맥락인데 바이어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또 우리나라는 같은 제품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경쟁사, 이미 수출하고 있는 회사들을 바이어는 이간질을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애들 금방 망해. 걔네들 뭐 해만 얼마겠어. 걔네들 김도 모르는 애들이야. 내가 잘 알아. 나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왔어. 그래서 막 이간질하면서 결국에 득될 게 없다. 왜? 출혈 경쟁 시켜버리거든요. 그래, 너 얼만데? 걔네들 다 필요 없어. 너 얼만데? 그래서 그러면은 제 가격보다 싸게 주면 깎아주면 저한테 또 이렇게, 야, 너 누가 와서 너 가격 맞춰줘야지. 물론 거래상에 있어서는 강가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 필요합니다. 경쟁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은
너무 좀 이렇게 좀 이간질하면서 진출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추뢰 경쟁 안에서도 잘 이런 부분을 염려하셔서 기업에 있는 정보들도 잘 보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저한테 김을 팔려고 해서 왔다가 제 정보만 빼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예. 여러분 나중에 수출하면서 뭔가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너무 배척해서 안 되죠. 왜냐하면 함께 뭔가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많이 들어왔죠? 이런 경우들. 아, 나 누구도 잘 아는데, 한인교포들. 특히 동남아에 많아요. 자기 직접 사업은 아닌데 중간에 이제 수수료 하면서 하는 매니저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효과가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당신이 한국에 예를 들어서 SD 거를 내가 김을 받아서 누구한테 팔았어. 그 사람, 그 젊은 친구들 내가 처음 시작해줘가지고 이렇게 큰 거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SD가 나를 통해서 누굴 만났는데 그 제품이 지금 어느 마트에 팔리고 있고 지금도 이어져 있다. 누굴 만났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진짜죠. 네. 실적과 업력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인맥만 강조해. 왜? 나한테 연락 올까봐. 저한테 연락 오면 뽀록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작게는 몇백, 많게 몇천, 몇억 까먹는 분들 계세요. 잘못 걸려가지고. 막 쉽게 빨리 수출하려고 욕심내시다가 이런 분들 걸리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꼭 그래서 당신이 연결줘서 어디다 팔았고 그게 어디 있는데요. 살아있냐고요. 꼭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는 꼭 한 번 온다. 예. 기회가 여러 번 오면 더 좋죠. 근데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버티다 보면 좀 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올해도 막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아까 홍수 얘기입니다. 홍수 얘기. 2012년도에 홍수가 그때 엄청나게 걸렸는데 어떻게 씹었는데 얘네가 어떻게 팔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 피해가 어땠냐면 그때 태국에 묶였던 김이 한 2억 정도 묶였어요. 방콕에. 이미 김 보냈는데 홍수가 나버렸으니까. 바이어는 무기한 중단, 수입 중단. 언제 홍수가 멈출지 모르니까. 근데 태국에 간 거가 백십이 안 돼. 너무 혼잡해서. 이게 삼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죽겠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일단 태국에서 현지 법인 설립했어요. 이래서 설립한 겁니다. 이래서. 그냥 현지 법인 거창하죠? 그게 아니라 오래 있으려고. 태국에, 왜냐면은 여행비자가 3개월밖에 안 돼요. 태국은 90일밖에 안 됩니다. 좀 오래 있으려고 누구 하나 태국 사람 껴가지고 했어요. 예, 여기다 좀 오래, 내가 이걸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태국어를 빨리 배웠죠. 예, 어렵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쓰는 건 어렵는데 말하는 건 어렵진 않더라고요. 빨리 배우면서 이 물건을 우리가 직접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팔려고 노력했어요. 여기서 만나기 시작했죠. 직접 만나다가 우리 바이어가 그러더라고요. 야, 강 사장, 이거를 니네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당신만 하더라도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번 측은지심이 있었는지, 야, 알려줄 테니까 만들어 팔아봐. 그러면서 한번 니네 해봐. 버텨봐. 이거를 재고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고, 저희는 이걸 돈을 남기보다는 이 재고를 줄여야 돼. 왜? 김은 시간 지나면 버려야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5명인지 6명 잘 기억은 안 나요. 하여튼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순의 공창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팔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제 홍수가 좀 빠지면서 경기가 살아나니까 저희한테 OEM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기네 것 좀 주겠다고 OEM을 받아서 하면서 공장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됐어요. 생각보다는. 그러면서 김 과자 수요가 생기면서 원료김 수요도 생겼죠. 근데 태국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빨리빨리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어느 정도 대기업 애들은 외주 가공 많이 줘요. 직접 생산 안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훨씬 더 OEM 나으니까. OEM 공장을 찾아다녔는데 공장 연대가 없어. 왜? 바로 또 홍수 난다고 그랬거든요. 소문이. 근데 우리는 준비가 됐잖아요. 우리한테 찾아온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OEM 막 온 거예요. 돈을 벌든 안 벌든 간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태국 1등 회사를 만났습니다. 예. 얘네도 물량을 대줄 때 필요한데 쟤네가 있네. 성실하게 해. 열심히 하네.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고, 얘네가 한국에서도 김 산다고 하니까 내가 팔아줄게 해서 그때부터 좀 트기 시작한 겁니다. 홍수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된 겁니다. 이렇게 운이죠.
저희 노력은 누구나 다 하죠. 노력했지만은 운이 없었다면 저도 안 된다고 보고요. 노력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태국 법인 TMK 회사가 이제 공장이 좀 커지고, 지금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수용하고, 지금 한 1000평 정도 되거든요. 공장 크기가. 하루에 저희가 저희 공장에 생산하는 게 김이 17톤 정도 하루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태국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더 좋았냐면은, 한국에서 김이 나갈 때 거기서 클레임이 나버리면 무조건 한국 회사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내고를 하든 백십을 하든. 근데 보통 내고 하죠. 가격이 협상 보죠. 저희는 그래? 잠깐 스톱해.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재검입니다. 재검. 얘네가 100박스 다 매일 100박스를 클레임 놓으면 100박스 아니잖아요. 솔직히. 직접 가서 한 10박스 나올까? 그래, 10박스 나와? 그건 우리가 바꿔주면 되니까. 예, 최상의 시나리오 놓고 영 안 되면 깎아줘야지만, 그런 식의 효과도 있고. 신용조사 부분, 한국에서 우리가 보낼 때는 신용조사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기관에 맡기거나 그런 업체, 전문 업체 마치지만은 저희가 가격 중에 직접 가서 해서 정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수출 유망한 제품들을 저희가 직접 태국 법인이 수입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이게 유망하다, 제품 괜찮네, 가격 부분이라든지 시장성 괜찮대 하면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북도 기업 4개의 기업들을 저희가 태국 저희 TMK가 수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구상을 하나를 더 했는데, 저희도 처음에 태국에서 사업을 수출을 진행할 때 이런 멘토라고 하죠. 이런 기업,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다 발표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난 회사들이 보면 얘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태국에서 보험회사식 하나 만든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국에서 화장품을 또 해서 판매해. 다시 뭐냐면은 태국에서 조그맣게 하는 회사인데 한국에다는 뻥을 막 친 거예요. 뻥을.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지만 여가 연계성이 없어. 그래서 저희는 저희 거 판매에 바빴는데, 지난 1월에 태국에 있는 AT 방콕 지부가 있는데, 지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봤는데 태국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 한인 상대가 아니라 태국인 화교들, 태국 시장에다 직접 납품을 하고, 물론 옥타 통해 가지고 태국에서도 한인 이런 네트워크도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데, 식품 제조를 하는 회사 처음 봤다고. 이런 회사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기관에서 우리는 모른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기 바쁘니까. 그래서 연계시켜주니까 이거 한번 해서 실적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수입해서 할 만한 제품 우리가 직접 수입하고, 우리가 영향이 아닌 것들은 연계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품이 괜찮으면 연락 주시면, 가까운 저희 익산에 클러스터에 저희 공장이 있거든요. 네이버에 저희 회사 치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제품 가져오시고 저희 판단해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또 주변에 다른 친구나 동료 회사들이 있으시면은 연계해 주시면은 제가 검토해서 괜찮은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게, 그게 바로 사업인인 거니까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출 성공이라고 저는 말하기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성공하려면은 정말 여러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여러 이익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거 하나 거래선 확보가 중요하다. 한 회사만 제대로 잡으면은 걔 때문에 먹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내 제품 최고죠. 맞습니다. 최고인데 그 자부심보다도 고객과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맞춰가면서 하는 게, 그게 바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제품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표님이 영상 한번 제가 한 4분짜리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한국 SCD와 TMK 대표를 맡고 있는 강병수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을 수매해서 보관하고 가공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태국 TMK는 자막이 안 보이는데? 자막이 안 보이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정도 됐는데요. 한국의 직원은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태국의 직원이 한
320년. 저는 2011년 4월에 소리가 너무 큰것 같지 않아요? 한국 회사를 소리 너무 크지 않나? 퇴직하고 태국 여행 중에 부부가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처음 김순행을 봤을 때는 태국에도 김이 나는구나. 포장지를 보니까 김은 한국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하고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스낵 공장에 전화를 해서 나도 이렇게 김을 한번 납품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커서 방해될까봐. 저희 SCD는 김을 주로 전남, 보흥이나 해남, 진도, 만두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남 지역 김들이 김 스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김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 김부각을 좀 발전시켜서 생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김부각이 정말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과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곳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각의 전처리 과정 일부가 사람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 많은 양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김을 원료로 해서 태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다시 판매하거나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마음가대로 돈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품을 팔려고 한다면 그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판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태국의 김을 판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태국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 품질이 좋지 않은 김들을 가져와서 낭패를 많이 보시는데요. 그 사용 용도에 맞는 김을 가지고 오셔서 제 가격을 받고 판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의 일들이 좀 어렵고 청년분들이 취직하기도 어렵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태국이라고 쉽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의 기회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나와서 더 큰 것들을 바라본다면 더 좋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꼭 지키고자 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고객과 저와의 신뢰, 그리고 저와 직원들 간의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고객과 제가 신뢰가 없다고 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고객과 제가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직원 간의 신뢰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또 직원도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저는 신뢰를 바탕으로 최우선에 두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가는 SCD와 TMK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했을 거라 그 얘기하는 걸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세고 있더라고. 열심히 하라고. 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괜찮아. 네, 오늘 강연해주신 우리 강병욱 실장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고요. 강연 이어서 멘토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 깜빡.